이 환호, 이 함성 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박수 소리, 그리고 이 화려한 조명과 무대 오랜만에 접해보는데요.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분 중에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하는 특별한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인사만 잠깐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마치 저에게는 잘 키운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아주 늘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지는 제 친구인데요. 김수영 씨가 이렇게 고맙게 와줬습니다. 네. 아니, 저는 언니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무대에 오르셔서 응원을 하러 왔는데 언니 이렇게 멋진 모습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미나 이렇게 쳐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저도 솔직히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하면 거기 손미나 편입이 같이 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미나 씨가 정말 고려대학교로 나온 게 맞나요? 그랬더니 답변으로 어떤 사람이 글쎄요. 외국어를 그렇게 여러 개 하는 걸로 봐서는 편입생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밑에 누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맞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누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사실과는 다른데 제가 그냥 어디선가 편입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손쉽게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한 사람이거든요. 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1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진짜 공부를 하면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특채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욕심을 낼만 했는데 제가 1년을 딱 살고 돌아올 때 저희 부모님 물어보셨어요. 야, 1년만 더 버티면 아주 쉽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길을 택하겠느냐.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대학에 입학하는 게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큰 관문인데 제가 이걸 뒷문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저는 항상 옆문과 뒷문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몇 년 지나고 진짜 후회했어요. 약간씩 후회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적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고3쯤 되니까 진짜로 어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지쳐 있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덥고 네가 지치겠니? 여름 보충 수업 하고 싶어 정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기 싫죠.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충 수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내가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담임 선생님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학 떨어지는 거 저 책임 안 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러면은 쉬자.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에 그야말로 방학을 즐기게 된 거예요. 제가 고3 때.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아버지가 그 당시 청주에서 대학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버지 연구실 바로 옆에 빈 연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열쇠를 딱 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너는 저쪽 방을 사용하는데 나는 여기 들어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전화를 하든 누워서 잠을 자든 너의 자유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목탁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그 산 옆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그 연구실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고3은 난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계신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고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고3 2학기가 됐어요. 남들은 정말 지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정말 시작하는 사람처럼 에너지가 넘쳤어요. 아주 그냥 신선한 그런 기분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판 달리기를 열심히 한 저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여름에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서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소신껏 가니까.
귀를 닫고 눈을 떴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사시란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좀 그래요. 교육 시스템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억눌려서 공부를 하고 주입식으로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휩쓸려 다니면서 뭐 MT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선배들이 밥 사준다 술 사준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2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단 한마디도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랑 있었니?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더 무서워요. 차라리 막 화를 내시면 괜찮은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막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학교에 가면 이렇게 우편함 학보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은 우편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역시 그 편지 안에도 꾸짖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숙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한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네가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유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그걸 즐기게 되면 방종이 되고 그것은 인생의 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무릇 군자는 저희 아버지가 역사 교수님이셔가지고 무릇 군자는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집은 통금이 없다. 단 너의 마음속에는 통금이 있어야 된다. 네가 정해라. 꼭 밤 10시가 아니어도 좋고 12시여도 되고 새벽 2시여도 좋다. 대신에 우리한텐 말하지 마라. 알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알면 통제하게 되니까. 네가 정하고 반드시 지켜라. 정말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숙녀가 되려면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즐기고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유아적인 생각과 이 행동과 나의 인생관과 이런 거를 넓히고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강한 나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부모님하고. 근데 집도 서울이고 학교도 서울이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좋아. 공부도 할 겸 독립적인 나도 찾아볼 겸 한번 떠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배석현입니다. 네. 아까 말씀 나왔던 청주 모 대학교에서 네. 아버님이신 손홍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네네. 예전에 교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자군차구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그런 카리스마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엄하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1학년 시절에 굉장히 그런 자잘한 실수를 이렇게 잘 보듬어 주셨던 그런 인자면도 있으셨던 그런 교수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셨던 아버님의 그런 강의와 따님이시는 손미나 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는 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호주 아시죠, 여러분? 호주. 네, 꿈에 부풀었죠. 캥거루와 코알라가 있는 나라. 네. 거기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영어도 배우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자유를 진짜 한번 누려보자. 이래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 싶더라고요. 막 서울에서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을 들으면서 새벽에 잠을 깨는데 거기서는 진짜 새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이 특히 좀 시골이어가지고 새소리 듣고 문을 열면 진짜 캥거루가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생활을 했는데
자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게시판을 이렇게 보고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자기네가 원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는 사람은 안 돼.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남자를 원해, 여자를 원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맨 밑에 대부분의 노트 안에는 No Asian이라고 하고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아 사람은 싫어. 그래서 그런 사인이 안 써 있는 노트를 골라가지고 찾아가 보면 반드시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영어를 공부하러 호주를 갔는데 내가 왜 중국인들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들 사는 집을 뚫고 들어가서 같이 살고 말겠다. 그래서 No Asians라고 써 있는 걸 다 골라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들의 조건이 왜 안 되냐였냐면은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아시아 사람이 들어오면 밥을 하다가 냄비를 다 태워 먹고 나간다. 그리고 마늘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온 집안에 마늘 냄새가 배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냄비를 안 태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려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창 이런 갈등이 겨우겨우 해소가 될 만 했을 때 한 9개월, 10개월쯤 살았을 때였나?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심각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식당? 한국 슈퍼마켓?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살던 도시에. 그래서 그걸 인식 못하고 그저 향수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사는 곳은 멜버른 외곽에 있었는데 시드니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김치 할머니라 식당을 차렸대요. 김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펴도 김치가 보이고 테레비를 틀었는데 막 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안 되겠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 소중한 김치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쌀을 슈퍼마켓에서 산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쌀 있죠. 이렇게 우르르 떨어 밥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조금이라도 더 끈적끈적한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 정말 질게 밥이 되도록 한참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체에다 걸르게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개수대에서 이러고 있는데 글쎄 저희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준답시고 거기다 찬물을 확 틀은 거예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부르르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난 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뭐가 도와주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밥이 끈적끈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물에다 헹구던지 아니면은 개한테 갖다 준대요. 그 친구는 분명히 아기가 없었을 텐데 온갖 서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내가 개밥을 먹는다는 얘기니?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끈적거리는 게 좋으면 본드를 갖다 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샌드위치에 본드 발라 먹니? 점점 대화가 이제 유치함에 극을 달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김치 먹는 순간인데. 그래서 그걸 딱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3시간을 울었어요. 10달 동안 쌓여있던 그 나의 향수병이 그때 갑자기 확 몰려온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서러웠기 때문에. 그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친해졌는데 1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헤어질 때쯤에 이 친구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어르신이 쓰던 고 가구가 다 이렇게 와가지고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친구가 막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테이블을 보여주는데 식탁 밑에 말이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Made by White.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딱 2세대 위에니까 별로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닌데 그 시기에만 해도 가구를 만드는 노동자가 손이 백인이 아니면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가구조차도 백인이 만진 게 아니면은 사지 않았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백호주의가 심했던 거죠. 그 순간 이해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어떤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지하면서 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들만 무지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무지했던 거예요. 호주 생활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호주에서 같이 사는 여자친구랑 어느 공원을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휴일인데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공원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휴일에도. 제 친구가 뭐랬냐면 어머 휴일이라고 인간들이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한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한창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호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 기초 불어를 듣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뉴캘레도니아라고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러 갔거든요. 한 달 정도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미국인 부부였어요. 야, 우리 좀 특별하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으고 결혼식 무슨 뭐 가구 살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요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첫 번째 발길이 닿는 곳에 멈추어서 그 나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2주면 2주, 3주면 3주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기름값이 벌면 또 떠나요. 그래서 또 다음 나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쭉 돌고 오세아니아로 해서 뉴캘레도니아까지 온 거예요. 뉴캘레도니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떠날 수가 없다. 요트를 팔고 집을 샀어요. 한 2년 정도 살다가 그걸 다시 팔고 배를 살 거래요. 전 그때 인생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껏 조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했구나. 그게 정말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보낸 1년이 이렇게 나를 많이 바꿨다면은 절대로 이대로 한국을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한 1년 정도 더 열심히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힌 다음에 그리고 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교환학생 기간은 다 끝났는데 집으로 전화를 했죠. 저 1년만 더 휴학하고 전공인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마드리드에 가서 좀 살다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이신데도 꼭 그래야만 하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산다니까 외로워서 못 견딜 거다. 힘들 거다. 근데 제가 아주 당당하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돈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서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했어요. 호주에서 마드리드로 직접 가는 비행기를 알아봤죠.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무리 아르바이트 해도 그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느 날 학교에 게시판을 봤더니 학생들에게만 파는 특별한 상품이 있어요. 멜버른에서 마드리드까지 가는데 반값밖에 안 돼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된 거예요. 마드리드로. 가서 봤더니 일단 그 항공권은 짐을 많이 못 실어요. 그래서 오버차지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학생인데.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아깝지만 바지를 한 대여섯 개 입고요. 제일 두꺼운 걸로. 무게 나가는 옷 있잖아. 그다음에 위에도 한 7개 정도 세타를 막 끼워 입은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배낭이 안 매져요. 사람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로봇처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멜버른을 떠났어요. 시드니에서 내리더라고. 2시간밖에 안 가가지고. 비행기를 바꿔 타야 돼요. 다시 출발했어요. 방콕에 내려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내려서 좀 쉬더니 또 비행기에 떴어요. 인도에 내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떠났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샤르자라는 도시에 내렸어요. 저도 그 도시가 어디 있는지를 10년 후에 알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예요, 아랍에미리트. 중동까지 간 거예요, 그 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또 떠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냥 마드리드로 안 가고 더 올라가서 프랑크푸르트를 갔어요. 거기서 떠나서 이제 마드리드 간 거예요. 내려서 따져보니까 기내식을 9번 먹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야심차게 시작한 스페인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베이비시팅을 시작했는데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들이니까 아유 말 안 들으면 한 대 쥐어받기도 하고 뭐 어렵겠어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베이비시터 손에만 자라가지고 말썽을 피우대로 피우는 못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3살인데 나보다 말을 잘해. 스페인어 잘 못하니까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무렵에 그 아이가 아주 딱하게 울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잤는데 그 다음날 쫓겨났어요, 저.
왜 내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아이를 네가 안아주냐. 아이의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혼나고 그 집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소매치기 2번 당했어요. 그 수중에 돈이 일단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적에 어떤 선배가 자기가 안 쓰는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딱 건네준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이런 신세를 질 수 없다.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선배가 30분만 더 생각해봐 이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여러분 그 30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이럴까 저럴까 막 하다가 아 그래 나중에 갚지 뭐. 왜냐하면 파리를 가지 않으면 서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파리를 가자. 그게 이제 프랑스행 티켓이었는데 수중에 3만 원이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럼 어디 가서 자요 3만 원 가지고.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괜찮아. 뭐 분수대 이런 데서 자지 뭐. 공원 벤치에서 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진짜 간 거예요. 비행기 자리에 이렇게 딱 올라탔을 때 옆자리에 어느새 아주 풍채가 좋은 흑인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아니 젊은 사람이 얼굴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냐.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니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제 얘기 막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기 듣더니 어디 가서 잘 거니? 글쎄요. 잘 곳이 있진 않아요. 아 그래? 그러면 내 말을 오해는 하지 마. 나는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 네가 잘 수 있는 방을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묵는 호텔에 같이 가도록 하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딱 공항 앞에 나가니까 진짜 무슨 리무진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갔어요. 갔더니 파리 시내 어딘가에 하여튼 이렇게 4성급 호텔을 딱 데려가서 저한테 방을 하나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까지 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얼떨결에 키를 받아가지고 방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 리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남자잖아요. 내가 미쳤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아 이건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배낭을 딱 메고 도망가려고 딱 작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두드려요 문을. 한 발 늦었구나. 긴장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흑인 여성과 함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오해한 거죠, 완전히.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 너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저는 갑자기 무슨 만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벨이 울려요. 마드모아젤 손, 지금 미스터 디행이 택시를 하나 대절을 해놨다. 오늘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다녀라. 그렇게 해갖고 한 3일 정도 파리를 여행했어요. 야, 이거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가 나중에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서 헤어질 때 기차역에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사실 나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는 밥을 한 끼 한 끼 먹는 것조차가 그날 삶의 목표였지 그 이상의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꿈을 이룬다는 거는 사치였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순간 내가 필요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같은 애를 봤을 때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너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예전에 그 좌절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연락처라도 좀 주세요.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걸 절대로 나한테 갚아서는 안 되고 언젠가 네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지금의 너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꿈을 꾸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그걸 다 나누어 주길 바란다. 절대로 나에게 갚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젊은 사람인데 꿈이 있는데 뭔가 좀 힘겨워한다 그러면 미스터 디행한테 받은 거를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쨌든 그 여행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스페인이 정말 딴 세상으로 보여요.
아유 이놈의 나라 도둑도 많고 아무것도 나랑 통하는 게 없고 비빔밥 한번 먹으면 10,000원이 넘고 어떻게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지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니까 완전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언어를 잘 배워야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학원에 가서 앉아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스페인을 오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길에서 언어를 배우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드 대학의 강사로 일을 하는 페드로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괴짜였어요. 항상 이렇게 문제를 종이에다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 스페인어로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괄호 안에 말넣기도 다 욕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고분고분히 했는데 나중에는 돈이 아깝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욕을 배워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시킨 대로만 해라. 나중에 정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글쎄 알고 봤더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욕, 한국어로 그런 욕을 그대로 직역해서 스페인어를 했을 때는 스페인 문화에선 욕이 아니에요. 야 임마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면은 그들이 아주 그 전통적인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을 욕하면 그건 진짜 집에 쫓겨나요. 그건 진짜 욕이에요. 그 대신에 그냥 일반 욕은 괜찮아요. 그냥 친밀함의 어떤 표시? 예.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단 아시아 사람이 없었는데 스페인에 22살밖에 안 먹은 나름대로 파릇파릇한 아시아 여학생이 나타나서 야 임마 친구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겠어요. 진짜 페드로 덕분에 저는 한 달 만에 마드리드에 친구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면 미나한테 욕을 한 번 더 들을까. 그래서 막 서로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나중에는 마드리드 대학 가서 청강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스페인어를 배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가장 소득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 1년간의 스페인 생활 속에서 진짜로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Ya ves, tú nunca me has querido, ya lo ves, que nunca he sido tuyo, ya lo sé, pues solo por orgullo ese querer. Ya ves, ¿de qué te vale ahora presumir, ahora que no estoy ya junto?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고민, 특히 20대 시작해야 되는 고민이 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 그래서 손미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뭔지 찾자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뭐를 해야 되느냐. 제 스스로를 막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고 뭔가 나를 보여주는 걸 좋아. 답이 너무 뻔하죠. 언론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1년간의 고민을 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시험 볼 때는 1차 일반 상식 필기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테스트 1차 하고 2차 카메라 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경쟁도 치열한 시험인데 두 번째 실기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시험인지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도착을 했더니 스튜디오 밖에 쭉 줄을 서 있고 7명씩 데리고 들어가요, 시험관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를 얘기해 줬냐면 지금 뭐라고 말해줄 순 없지만 KBS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라는 힌트를 줬어요. 무슨 프로일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보는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뮤직뱅크인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들어갔어요. 저는 7명 중에 7번째로 들어갔어요. 그게 아주 행운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운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6명이 다 잘해버리잖아요. 점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듣기가 되게 쉬워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하는 걸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색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시간도 많잖아요. 주문이 뭐였게요?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의 사회를 봐라. 본 적이 있어야지 전국 노래자랑을. 즐겨보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큰일 났다. 송혜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제일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가 저희 손범수 선배, 김병천 선배, 정은하 선배 이렇게 세 분이 종횡무진할 때요. 모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선배들을 잘 활용해서 마음껏 하래요. 뭐든지. 얼마나 떨려요. 그 유명한 아나운서 선배들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데 앞에 6명이 어떻게 했냐면 고맙게도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해요 일단. 네,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뭐 누구 선배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MC를 보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 형식으로 6명이 다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답은. 다들 오프닝을 하니까 나는 클로징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선배들을 다 대동해서 코-MC를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2가지가 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무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오늘의 초대 가수 김건모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심사위원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일단 성공이에요. 왜? 심사위원들이 지치거든요. 몇백 명씩 보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화장도 비슷해요. 일단 시선을 끝나는 건 성공이에요. 야, 나를 쳐다보네. 바로 더듬었어요, 말을. 침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버벅버벅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시험에서 말을 더듬다니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온 애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기회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12월 말에 이렇게 연말 결선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혹한 때문에 입이 다 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저를 딱 쳐다봐요. 이번에는 긴장하지 말아야지.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1996년도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우승자는 참가번호 35번 여의도의 소신 정은하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반응을 해주셨냐면요. 제가 여의도의 신 정은하 아주머니 그러는데 진짜 아주머니처럼 뛰어나오세요 일단. 정말 감사드린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막 사투리를 섞어서 그렇게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상금이 1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어떻게 하긴요 돼지 잡아서 잔치해야지요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만약에 선배께서 불쾌하다 생각해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여튼 이게 바로 전략 전술의 문제다. 사실 거기 7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말고 다른 6명 중에도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잠깐 머리를 써서 전략 전술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저는 나름대로 짰던 전략 전술이 잘 맞아 떨어져서 KBS 24기 아나운서 근처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딱 됐는데 첫 번째로 저에게 어떤 미션이 떨어졌냐면 기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해외로 리포터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촬영해 오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달을 넘게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타조가 치타 다음으로 빠른 동물인 거 알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 위에 절 태운 거예요. 말처럼 안장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올라탔을 때 그 타조 목 밑으로 다리가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안 닿는 거야 다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이 날개만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타고 또 악어 등 위에도 탔어요. 그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PD 선배가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악어 등에 한번 닦아. 네. 악어 위에 가서 딱 그걸 찍고 이제 돌아와서 첫 개편 때 PD 선배들이 쟤 누구야? 야 완전 재밌다. 이렇게 해서 눈에 띄었대요. 그래가지고 첫 개편에 벌써 저는 4개 프로그램의 MC로 선정이 된 거예요. 가족오락관. 제가 최장수 여자 MC거든요. 그다음에 도전 지구탐험대, 특종 비디오 저널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4가지 프로를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 밖에도
정말 많아요. 뭐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셀러리맨 일요일이 좋다, 풍물갱 세계를 가다, 쇼 행운 열차, 생방송 사랑의 리퀘스트, 장밋빛 인생, 뮤직타워 등등등 청춘 신고합니다. 뭐 수를 다 셀 수 없는 프로그램을 했고 정말 말도 못하게 방송을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주 7일 근무하느라고 집에 갈 수가 없었고요. 어떨 때는 집에 가서 씻을 시간도 없이 회사에서 그냥 대충 씻고 다시 얼굴에다 화장하고 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 취미생활? 꿈도 못 꾸죠. 친구 생일 파티? 어떻게 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울해져요. 생활이 피폐해져요. 나는 어디 있나. 맨날 무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 내가 진짜로 알려줄 수 있을까? 대본을 보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 말고 점점 소진돼가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나는 채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서점이 있었는데 매일 가서 책을 한 권씩 사다 읽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항상 부족해요. 뭔가 내가 나를 채워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더 진실한 걸 줄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모만 되는 느낌. 다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아까 고3 때 여름방학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정말 급할수록 쉬어가야 된다고 하셨지.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거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황금기 어디였다고요? 스페인. 가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받고 공부도 하고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떠나자라는 생각을 했고, 남들은 안 된다. 돌아와도 KBS라는 직장은 그대로 있겠지만 네가 있던 그 자리는 없을 것이고 후배들이 많이 차고 올라올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잊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별로 고민이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고디어라는 방송 아시죠? 고디어, KBS 스포츠가 방송됩니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녹음해서 모니터를 했어요.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1000개가 넘어요. 왜냐면 내가 했던 방송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니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방송 녹화를 하면 PD 선배를 따라서 편집할 때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PD가 잘라내는지. 아, 이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1년에 간절한 휴식이 필요해서 떠났을 때 그 자리가 남이 채울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일은 그만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준비를 다 마친 저는 스페인을 갔습니다. 거기가 어떤 코스였냐면은 언론학 석사과정인데 저희가 총 24명이었거든요. 저 한 명만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가 경쟁이 되겠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남보다 일찍 가고 늦게까지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친구한테 매달리는 거죠. 나 좀 가르쳐줘, 도와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성공을 거두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예상대로 그 1년의 시간이 헛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리를 비웠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정말 깜짝 놀랐다. 입사했을 때랑 얼굴이 똑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눈빛이, 그 총기가, 그 정말 에너지가. 제가 아주 크게 느낀 게 있었어요. 스페인에 가서 있어 보니까 KBS라는 직장이 정말 대단한 직장이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지금 막 불만 있어도 떠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 데 있는지. 그런데 동시에 KBS 아나운서라는 타이틀 같은 거 없어도 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만 하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 두 가지를 얻고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어느 날 유열 씨가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스페인에서 살았던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유열 씨가 듣고 있다가 야,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우리끼리 하면 됩니까? 손미라 씨 꼭 책으로 쓰세요.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멘트를 했어요. 그 생방송이 끝나고 전화벨이 막 울려요. 책을 내자고.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글 쓰는 게 항상 습관이었고 남들은 쇼핑하는 걸로 잠자는 걸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 때 저는 글을 쓰거든요. 그런 게 나에게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딱 9달 걸렸어요. 저의 첫 아이 같았어요. 책이 나왔는데 도저히 얘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서. 잘 때 끌어안고 자고요.
식탁 위에 올려놔. 밥 먹을 때 안 보이면 안 돼요. 핸드백에 항상 넣어 갖고 다니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Starts in my toes, makes me crinkle my nose. Wherever it goes, I always know that you make me smile. Please stay for a while now. Just take your time. Wherever you 우연히 알랭드 보통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저한테. 내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도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자제하라고 부탁을 한다고. 어디 가면 미친 사람인 줄 안다. 근데 나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이걸 참을 길이 없는데 미나 씨, 호기심은요 작가의 기본입니다. 그게 없으면 글도 쓸 수 없고요. 남들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알랭드 보통이 It's very simple. I write diary. 딱 이래요. 저는 어디서 글 쓰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15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저도 15살 때부터 일기 썼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그렇구나.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내가 꼭 뭘 못한다고 해서 이거 안 배웠는데 해본 적 없는데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알랭드 보통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작가 네? Mina, 네? toute mon amitié, Mina, toute mon amitié, et bonne chance pour ton émission sur cette chaîne. 베르나르 베르베르 Pour 씨. être un bon artiste en général, il faut se sentir libre dans sa tête et avoir envie de faire quelque chose de différent des autres. Donc quand j'écris, mon principal souci, c'est surprendre et étonner. Mais je ne crois pas qu'il soit nécessaire de lire beaucoup de livres pour écrire des livres. Je ne crois pas qu'il soit nécessaire d'accumuler beaucoup de connaissances. Il faut surtout être libre et avoir de l'imagination. 감사합니다. TVN Startekang Show, 최고. 아니 이런 걸 깜놀이라고 하네. 깜놀? 요즘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인사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Merci beaucoup, Monsieur Berber.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Bon courage, bon chance à vos projets aussi. À bientôt.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는 프랑스에 살면서 제가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터뷰하러 갔었거든요. 역시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분은 진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알랭드 보통이든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세계적인 작가들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런데 실제 마라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다 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결승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라톤 코스가요 저랑 달라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에요. 더 앞에 가는 것 같죠?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코스에서 얼마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마라톤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